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AMPM 글로벌의 광고 컨설팅 본부 4팀 이상민 마케터입니다. 네, 그리고 같은 팀, 같은 본부 박성주 AE입니다. 네. 야 이건 꺼져야죠. 그죠? 데스크탑 이건 끄고. 네, 이제 됐다. 뭔가 이제 그 세팅상의 오류가 조금 있어가지고 좀 시작이 좀 매끄럽지 않았는데 다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다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다시 또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 광고 중에 디스커버리라는 광고 상품이 있고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뭐 어디에 좋은지 뭐 이런 거 다 설명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구글 광고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이제 유튜브 광고, 그렇죠. 영상 GDN, 광고, 배너 광고, 디스커버리 광고, 그다음에 검색 광고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아시는 거는 유튜브는 광고는 어차피 유튜브로 보시다시피면 맨날 보시던 것들이 영상 광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GDN은 이게 사람들이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광고가 GDN일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배너 광고 중에서는 가장 넓은 지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GDN이. 그리고 나서 이제 검색 광고도 뭐 구글을 검색했을 때 막 스폰서 형식으로 뜨는 거 이것도 그냥 의식을 하게 되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광고를 집행하신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검색 광고 뭐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이런 거는 충분히 다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스커버리는 잘 많이 모르고 계실 텐데 오늘 요 디스커버리 캠페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죠.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어디에 노출되는가 먼저 얘기해볼까? 어디 노출? 이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사실 디스커버리를 그 노출 지면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일단 노출을 한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제 메인이죠. 저희는 오늘 유튜브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유튜브가 메인인데 꼭 유튜브에만 노출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도 이제 확장으로 진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유튜브 내에서 이제 게재 지면이 총 3개로, 그러니까 유튜브만으로 나눠져 있고 그렇죠. 3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홈 화면, 홈피드. 홈 화면의 홈피드 형태로 해가지고 보통 왼쪽 맨 위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 배너 정도로 보시면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홈 이제 배너 형태로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이제 썸네일 상으로 이제 배너처럼 보이는 거고 다른 영상이랑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지만 보통은 이제 뭐 PC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 화면이 있을 때 가장 왼쪽 제일 위에 첫 번째가 보통 이제 디스커버리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홈 화면 아니면 모바일에 있어서도 이제 맨 첫 영상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검색 결과에도 나오게 돼요. 그 유튜브 내 검색 결과. 뭐 예를 들면 키워드를 뭐 돈가스 이런 걸 쳤는데 뭐 돈가스 창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돈가스 그 뭐야 요즘에 그 집에서 해먹는 그거 뭐라 그러죠? 밀키트. 그러니까 돈가스 밀키트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제일 첫 번째 한두 개 정도 나타나는 그런 영상들 이제 유튜브 내 검색 결과 디스커버리 광고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동영상 시청 중에 이제 타 동영상 요 피드에 그다음에 PC로 보다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뭐 추천한 영상들 쭈루룩 뜨게 되는데 거기서 맨 위에 광고 영역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고, 모바일도 있어서 이렇게 스크롤을 내릴 때 있어서 맨 위에 뜨는 딱 그 형태가 디스커버리입니다. 예, 전체 화면을 하지 않고 봤을 때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가 보고 있는 화면 아래 이제 약간의 설명이 있고 그 바로 다음 영상 같은 경우가 이제 디스커버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PC 같은 경우는 PC 옆에 이제 추천 영상이 쭈르륵 뜨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상단에 있는 거를 이제 디스커버리 영상 광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스커버리란 게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노출됐는지 알겠는데 디스커버리랑 그러면 우리는 항상 GDN만 들었지 디스커버리 굳이 해야 되나라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하면은 GDN이랑 디스커버리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봤을 때 이제 이래서 디스커버리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먼저는 게재 지면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네, 다릅니다. G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휴사 지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구글은. 네. 구글의 제휴사 지면이 지금 55,000개를 넘어서 지금 6만 개를 넘었어요. 이미. 그러면 6만 개 이상의 계제 지면의 제휴 지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형태로 노출된 거예요. 그렇죠. 배너 형태로 노출되는 게 GD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계제 제휴 지면이 웹사이트일 때도 해당을 하고 그다음에 어플 내에서도 그렇죠. 앱에서도 가능하고 네, 그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노출량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우리의 광고를 써서 확실하게 노출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모든 계제 지면 거의 이렇게 많은 계제 지면을 통해서 리마케팅, 리타겟팅을 좀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GDN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디스커버리도 노출량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계제 지면 자체가 유튜브 내에서 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유튜브 디스커버리니까. 네. 근데 유튜브 내에서만 되는 게 디스커버리인데 요새 유튜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앱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다 노출시키고 그리고 유튜브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계제 지면도 아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었지만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은 타겟팅에 있어서 조금 달라요. 왜냐면 관심사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을 탔다라고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타니까 뭔가 나에게 관심이 있을 법한 영상이 이렇게 나열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좋아요를 눌리면은 그런 영상들이 관련 있는 영상들이 쭈루룩 나오는 형식이라면 디스커버리도 살짝 비슷해요. GDN도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긴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관심사에 대한 타겟팅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디스커버리는 일단은 계제 지면이나 아니면 기기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성별 뭐 이런 거나 뭐 성별까지 아닌데 이런 기기라는 세부 타겟팅이 안 돼요. 타겟 타겟팅 선택이 안 돼요. GDN은 계제 노출하는 웹사이트라든지 어플이라든지 뭐 모바일이면 모바일만 아니면 PC면 PC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한테만 노출을 시킬 수 있는데 디스커버리는 그 선택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찰 방식이 있어도 차이가 나게 돼요. 입찰 방식 차이가 많이 나죠. 입찰 방식이 있어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전환수 최대화를 통해서 자동 입찰만 가능해요. 이게 진짜 그 약간 세팅할 때 되게 그 만질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참 그 마음이 한편으로 안 놓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수가 최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뭐 예를 들면 CPA가 높다라든지 뭐 CPC가 높아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이 되기는 합니다. 자 이런 거 어쨌든 계제 지면도 있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통 유튜브나 아니면 모든 구글 광고가 그러하듯이 이제 제가 공통점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유튜브는 최적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딱히 막 많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최적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들은 들어가서 제외 타겟팅을 좀 해주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GDN이 엄청나게 많은 제휴 지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휴 지면 중에서 예를 들면 제휴 지면을 가정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은 계제 지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계제 지면들을 제외 타겟팅으로 해서 쳐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성과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구조가 구글 타겟팅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타겟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외 타겟팅을 들어가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GDN 운영법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근데 디스커버리는 타겟팅 풀어주는 게 거의 보통 안 되다 보니까 무의미하지 사실. 무의미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타겟팅 풀어주는 건 맞긴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워낙 알고리즘이 잘 그냥 타겟팅을 해서 알아서 이제 최적화가 더 빨리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뭔가 손을 대기 전에 일단은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전환이 날 수 있도록 혹은 더 좋은 광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알아서 최적화가 좀 되는 편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런 걸 선택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대신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세그먼트는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 세그먼트는 선택이 가능하니까 요거에 대해서 추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디스커버리는 리타겟팅에 있어서 진짜 완전 대박인 것 같아. 이게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고. 그쵸, 나쁘지 않죠, 광고 성과가. 보통. 반응 속도, 광고 성과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있어서는 디스커버리가 좀 많이 높은 것 같아. 계제지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노출도를 굉장히 높이는 거에 있어서는 GDN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우리의 광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왜냐면 디스커버리를 노출하는 것 자체도 그냥 이미지를 써도 돼요. 그냥 이미지를 써도 되고, 아니면 굳이 영상이 아니어도 되죠. 아니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은 그냥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소재로 하면 알아서 이제 걔네가 썸네일로 잡아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어쨌든 우리가 가장 노출했을 때 성과가 가장 많이 날 수 있을 법한 걸 선택을 해서 노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리타겟팅이나 이런 것도 계속 들어가면은 훨씬 더 GDN에 비해서는 일단 리타겟팅이나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긴 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광고 상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상품이죠. 이게 사실 저는 유튜브라는 채널에 일단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대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도 뭐 다른 다양한 그 계제 지면들이 있지만 밴드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는 상품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유튜브 안에서 물론 계제 지면 자체가 조금씩 다르고 뭔가 노출되는 형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는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쓴, 그리고 이제 요즘 아마 우리나라도 그냥 텍스트보다는 영상으로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말 유튜브라는 채널에 광고를 올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기는 하죠. 그렇죠. 어쨌든 유튜브 구글 광고에 있어서는 GDN도 있고 뭐 유튜브 광고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동영상은 소재가 좀 그 바를 많이 타요. 소재의 바를 되게 많이 타요. 소재 되게 중요하지. 좋은 소재면은 잘 되고 당연히 뭐 나쁜 소재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근데 우리가 좋은 동영상만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이미지는 동영상에 비해서 만드는 게 조금 리소스가 좀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교체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하나로 추가로 더 얘기하자면 빈도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원래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도달과 관련된 이것도 GDN은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빈도수를 조절이 가능한데 디스커버리는 마찬가지로 이게 조절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알아서 보내라,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긴 한데, 근데 디스커버리 자체가 이미지 동영상 같은 이런 소재 에셋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셋 자체를 20개 이상 넣다 보니까 20개 정도 넣다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까지 피로도가 높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대한 많은 소재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거를 뭐 최적화는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존에 뭐 다른 것처럼 한 개, 두 개의 소재만 올려놓고 돌리는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죠, 사실상. 그렇죠. 이게 피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리타겟팅, 특히 예를 들면 메타가 리타겟팅이 있어서 굉장히 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 내부에서 예산을 높여가지고 리타겟팅 캠페인만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이게 광고를 좀 많이 집행해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성과가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타겟팅에 있어서는 성과가 처음은 되게 좋아요. 초기 단계.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피로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성과가 계속 쭉쭉쭉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타 캠페인들 간에 이제 같이 운영하면서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거는 에셋이 충분히 많아가지고 좀 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광고 소재를 돌려서 반응을 한 사람들 중에서 전환이 된 사람이 있고 전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응은 했지만 전환이 안 된 사람들한테 리타겟팅을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한정된 에셋을 가지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올리면, 물론 당연히 방금 말한 것처럼 초반에는 이제 맞아, 내가 이거 사야지, 관심이 있었지 하면서 반응률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지겠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뭐 마징에 가서는 안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쵸. 반응은 했지만 사지 않는 고객에게 동일한 소지를 지속해서 보여주면 뭐 피로도가 높아진다. 결국 뭐 나중에 좀 더
길게 본다 그러면 뭐 우리 브랜드나 우리 제품에 대해서 나 이거 진짜 관심이 없는데 왜 자꾸 보여주는지 모르겠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에셋이 좀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설정하는 게 이제 잠재 고객에서 어떻게 잘 설정하냐인 거죠. 잠재 고객을 얼마나 예를 들면 우리 방문에 있어서는 며칠간 방문자를 타겟팅할 건가, 아니면 구매를 아니면 장바구니를 얼마 기간 동안 했던 사람만 잘 할 건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브랜드에 따라 예를 들면 고관여인지 저관여에서도 다르고 그런 것도 다 고려했을 때 잠재 고객을 어떻게 설정하냐가 되게 이게 중요한 진짜 거죠. 중요한 게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거랑 핸드크림 광고를 하는 거랑 완전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줘야 하는 타겟, 물론 이거는 뭐 다 모든 광고에 통용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광고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구매 단계가 얼만큼 복잡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소재에 반응을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정확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뭐 초기에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성공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그러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GDN도 리타이팅이나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지만 아까 디스커버리도 그게 굉장히 뛰어나다고 했을 때 리타이팅을 보여주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제품을 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케아 가구라고 치면은 이케아 가구는 그냥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게 이케아는 직접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야 직접 만드니까 이게 동영상도 되게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쳤을 때 막 예를 들면은 나 이케아 가구 뭐 이런 걸 쳤는데 뭐 디스커버리로 가구를 만드는 동영상이 떴어요. 그럼 그런 거 굉장히 클릭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심지어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그거에 있어서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거죠. GDN은 그냥 반응형이고 그다음에 이미지만 있고 게시면 되게 많은 타는 장점도 있긴 하지만 디스커버리는 이미지 동영상을 같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지. 큰 거 같아요. 요런 것과 그러면은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중요하죠. 수가 없으니까 한번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GDN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다 똑같이 이제 유튜브에는 좀 괴랄맞은 시스템이 있어요. 일일 예산이 소용이 없어요. 없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10만 원만 딱 쓰고 싶어. 해가지고 예를 들면 네이버 검색 광고에다가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1예산 제한. 그 이상으로 거의 안 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경우도 조금은 있긴 하지만 그냥 거의 셧다운 된다고 봐요. 딱 한 10만 원이라고 걸었을 때 뭐 10만 5천 원이나 10만 7천 원 뭐 이렇게까지는 되겠지만 뭐 15만 원 이렇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구글은 예를 들면 제가 예산을 1일 10만 원으로 걸어놔도 나중에 돌아간 거 보면은 한 30만 원 타 있고 맞아 그런 날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글 자체에서 전환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있어서 빨리 전환을 많이 받아야만 최적화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예산 이상을 그냥 태워버려요. 그렇죠. 초반에는. 초반에 가면서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해지고 나중에 좀 줄어든다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가도 그 이상이 안 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1일 예산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은 게 우리가 그 이상이 계속 타버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핸들링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매일매일 핸들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죠. 광고주들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매일매일 핸들링 할 수 없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월 예산을 아무렇게나 설정을 하더라도 이 이상이 타버린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잠재 고객들한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좀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구글 기반 그리고 특히 유튜브도 뭐 구글이랑 속해 있으니까 이쪽은
마케터의 역량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머신이 이제 러닝하는 거에 대해 엄청나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그걸 되게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머신이 알아서 최적화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네가 일부러 초반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도 예산을 좀 많이 태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인데 그래서 뭐 하루 3만 원이라고 잡았지만 뭐 어떤 날 10만 원 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첫날에는 뭐 얘가 최적화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매우 성과가 좋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그런 기간이 지나서 이제 스테디하게 성과가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초반에 너무 예산을 많이 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은 2만 원, 막 15,000원 이만큼만 타다 보니까 예산을 너무 바닥에 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제 조금 풀어줘야 되는 조금 다른 광고에 비해서는 이제 그 예산 책정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광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자체 시스템 내에서도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CPA라고 책정된 부분의 10배 이상의 일일 예산을 설정해야 돼. 10배가 일일 예산이 돼요. 이게 진짜 작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CPA라고 하면은 이게 뭐 구매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문의를 남기는 그쵸. 수도 있고 이거의 10배가 일일 예산이 되어야 되다 보니 쟤네가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쵸.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을 이렇게 많이 전환이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적으면 이제 광고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그 구글이나 유튜브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그런 내용이 이제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면은 CPA가 더 높아지게 되고 이제 광고 성과가 개선이 안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죠.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을 쓰실 거면 예를 들면 50만 원으로 그러면 이게 되냐? 안 되는 어렵죠. 거죠. 네. 아까 방금 얘기했던 CPA라고 하는 부분에 10배가 일일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미 집행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CPA를 한번 보시면은 CPA가 이제 전환당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전환당 비용이 얼마가 찍혀 있을 거예요. 광고를 집행을 하셨으면 아니면 구하셔야 되고. 그러면 전환당 비용이 얼마가 찍혀 있는지 보고 그거 곱하기 10배가 일일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일일 예산도 배 이상이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가 필요하신지는 나올 거예요. 생각보다 그 너무 낮은 금액으로 유튜브 디스커버리를 하기에는 그 성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뭐 50만 원으로 꼭 해야 된다. 그럼 뭐 하는 거죠. 뭐 하지만 이제 그 성과 자체를 개선시키기에는 이제 머신이 러닝을 하는데도 이제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또 저희도 이제 막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라리 50만 원이면은 한 달 내내 운영하는 것보다 그냥 단기간에 뭔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뭐 그런 일주일 게, 뭐 이런 그런 게 식으로. 있다면 확실하게 며칠 집중해서 태우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하긴 해요. 다른 광고들에 비해서. GDN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배너 광고 할 때, 그러니까 뭐 마케터마다 그리고 대행사마다 설명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모수한테 보여준 다음에 여기서 전환이 나면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머신은 러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이 적다 보면 작은 모수한테만 계속 보여주는데 이게 겹쳐요. 그러니까 뭐 전날 보여줬던 애한테 또 보여주고 그 다음날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노출이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예 한 번도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대시보드 상으로 보면 이거 분명히 뭐 한 10,000명, 20,000명 봤다 그러는데 그 10,000명, 20,000명 중에서 중복되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배너 광고가 대부분 그렇듯이 처음에 그 이제 예산을 조금 크게 써가지고 뭐 이 모든 우리가 설정한 이 타겟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최소 1회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커팅을 해 나가면서 이제 광고를 운영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유튜브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서 광고를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쪽으로 얘네들도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좀 이해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근데 만약에 근데 아직도 확신이 안 된다. 뭐 디스커버리도 확신 안 된다. 난 GDN도 하고 싶고 디스커버리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해답이 뭐가 있냐면 이제 성과 최적화 캠페인이라는 존재를 하게 돼요. 이게 PMAX 캠페인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요거는 뭐 마냥 퍼포먼스 맥스, 그러니까 성과 극대화 캠페인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이 성과 최대화 캠페인의 경우에는 유튜브, 디스커버리, 심지어 검색 광고도 되지 않나요? 그 검색 광고 그냥 검색 광고가 아니라 그 디스커버리 내에 디스커버리 내 포함되고 그다음에 GDN을 모두 한꺼번에 다 돌릴 수 있는 캠페인이 PMAX 캠페인. 그렇죠. PMAX 캠페인. PMAX 캠페인을 돌리게 되면은 GDN도 노출되고 디스커버리도 노출되고 유튜브도 노출되다 보니까 영상 소재랑 이미지 소재도 다 있을 경우에 다 노출을 시키고 어느 광고 상품에서 좀 잘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이제 관찰 전략이라도 있어요. 이게 타겟도 그렇고 캠페인도 그렇고 관찰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타겟을 다 풀어놓고 그냥 다 노출시켜요.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성과를 딱 측정했을 때 얘한테 좀 잘 되네? 그럼 얘한테만 이제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스커버리랑 GDN을 유튜브를 PMAX 캠페인을 다 돌렸는데 디스커버리에서 잘 돼. 그럼 디스커버리 하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GDN을 뭔가 핏이 맞아서 GDN이 잘 나왔어. 그러면 GDN 들어가서 뭐 또 GDN 안에서 재타겟팅 해주면서 성과 계속 늘려나가시면 되고.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 그러면 소재도 이것도 말고 저런 다른 소재도 많이 해보고 뭐 요새 광고들 보니까 살짝 드라마처럼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 뭐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PMAX 캠페인의 최대 장점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재를 한 캠페인에 다 때려 넣는 거거든요. 다 때려 넣고 이 안에서 게재 지면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그 이제 구글 머신이 최적화를 시켜갖고 어떻게든 다양한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놈, 그 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소재는 다각화하는 게 좋고 뭐 영상도 뭐 가능하다 그러면 2-3개 같이 쓰시고 뭐 배너 같은 거 약 한 20개 정도 뭐 이렇게 넣어놓고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게재 위치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핏 맞는 1-2개 정도가 찾아진다. 그럼 이제 PMAX 캠페인이 그쪽으로 최적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겠죠. 그쵸. 그래서 PMAX 캠페인이 진짜 그 마케터들한테도 되게 효자 상품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처음부터 고민을 다 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맞췄다. 그럼 또 그것도 성취감이 엄청나긴 하겠지만 사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매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시간상 좀 적다 이러면은 이제 PMAX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괜찮은 소재, 괜찮은 노출 위치, 예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딱 짜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뭔가 더 세분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전략을 가지고 뛰어난 소재를 만들었다 해도 솔직히 어디에서 반응이 터지냐는 알 수는 진짜 뭐 점쟁이 영역이죠. 사실 점쟁이죠. 점쟁이 영역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다 노출 한번 시켜보고 괜찮네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제 성과를 최적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PMAX 캠페인이라서 GDN도 괜찮을 것 같고 디스커버리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은 PMAX 캠페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PMAX 캠페인이 운영을 해보면은 뭐 DB도 DB고 이제 어쨌든 뭐 이커머스도 이커머스고 상당히 많은 광고주분들이 그 만족해하는 캠페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뭐 메타 같은 경우는 저런 게 사실 이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냥 전환 최적화, 뭐 예를 들면 머신러닝 이런 거야 뭐 당연히 메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 퍼포먼스 최대화 캠페인 이런 거 아직 그 개발 중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세팅이 불가능한 캠페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메타는 살짝 뭐야 될까 어드밴티지 플러스라면서 그냥 모든 거에다가 노출 그다음에 모든 거에다가 다 해보자. 그렇죠. 라는 뭐 어드밴티지 플러스 캠페인도 있고 아니면 어드밴티지 플러스 게재 지면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냥 다 풀어놓고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나마 이제 메타가 진짜 강점인 거는 앱 안에서 이제 정말 몰입도가 높은 환경 안에서 노출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여타 배너 광고들에 비해서 성과가 정말 좋은 편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GFA 같은 경우는 노출량이 엄청나게 많지만 그거에 비해서 이제 성과율 자체가 뭐 로아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150에서 200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막 오 꽤나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메타에서 150에서 200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은 광고주들은 야, 이럴 거면 끄는 게 낫지 않냐 싶을 정도 수준의 로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좁은 그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봤을 때 딱 집중도가 높은 화면이라서 로아스를 끌어올리기에는 정말 좋은 이제 앱이고 그 광고 매체긴 한데 또 반대로 구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유튜브, 뭐 구글, PC에서도 뭐 다양한 배너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걸로 따지면 피맥스 캠페인 정말 괜찮은 캠페인입니다. 디스커버리 얘기하다가 좀 세긴 했는데 근데 맞아, 어쨌든 이것도 디스커버리 일종이 있고 그렇죠. 또 방금 이제 상민 마케터는 혹시나 이제 디스커버리로 그러니까 우린 GDN도 하고 싶고 디스커버리도 하고 싶고 이런 광고주도 있으실 수 있고 GDN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디스커버리 구리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영상 광고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럴 거면은 피맥스 캠페인을 해서 그쵸.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데이터를 직접 뽑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세그먼트를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다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외부 툴, 구글 애널리틱스나 태그 매니저나 뭐 이런 툴도 굉장히 많이 활용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이게 구글 광고 집행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긴 해요. 광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게 뭐 마케터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썼을 때 어쨌든 최적의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글 광고를 집행한다 그랬는데 뭐 GA를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태그를 안 씹는다거나 이거는 사실 이제 광고를 그냥 운영만 하겠다는 거지 잘 해보겠다라는 그렇죠. 마인드가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얘기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구글 쿠키가 이제 삭제되잖아요. 그렇죠. 쿠키가 이제 제한되니까 이 리타게팅이 디스커버리나 GDN이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요거 극복 가능하냐? 왜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분기라고 칠게요. 그렇죠. 1분기라고 치면은 1분기에 구글 크롬에서 쿠키가 아예 전면 삭제가 돼요. 그렇죠. 이제 제공을 안 한다고 하죠. 쿠키 사용 안 되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면 쿠키가 우리 이때까지 퍼포먼스 광고에 있어서 뭔가 리타게팅의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 저희가 타겟팅을 하는 거니까. 근데 당장 내년 1월부터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거는 향상된 전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환.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구글에 대해서 뭔가 접속을 하거나 광고를 보거나 하면은 요런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요. 구글 예를 들면 요런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 요거는 제가 저번에 다른 분이랑 다른 분이랑 같이 라이브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이제 구글 자체에서 보내요. 구글 자체 서버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미 구글 자체 서버에서 구글은 이용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 플러스 로그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회원가입 수 자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가져와서 이 둘이 매칭을 시켜요. 그러면 둘이를 가져와서 매칭을 시키면 하다가 맞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데이터를 구글 애즈 내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한 쿠키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아예 쿠키가 안 되니까 리타게팅도 아예 안 되는 거다 이런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쓰고 있어요. 지금은 그쵸. 뭐냐면 EC4 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핸스드 컨버전 그다음에 4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은 웹에서만 가능해요. 당장은 웹에서만. 근데 나중에서는 그 어플에서도 가능해요. 웹에서도 하게 만들겠죠. 그렇다 보니까 리타게팅은 쿠키가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될 수가 있는 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메타도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구글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퍼포먼스 마케팅이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렇죠. 네. 성과도 계속해서 안 나오고 하고 있긴 하겠지만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마케터도 생각을 충분히 많이 하고 전략을 많이 짜겠지만 이 매체사들도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네이버도 지금 이제 그 검색 광고에 엄청나게 큰 변화들을 이제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쿠키를 제한한다는 거는 이제 워낙 그 사람들이 개인 정보라는 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이제 구글에서는 알겠어. 너네 이러면 다이렉트로 이제 타겟팅을 할 수 없게 이제 쿠키를 없애겠다. 마찬가지로 메타도 이제 구글 쫓아갖고 진행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 정보를 향상시켰다는 거에 뭐 보호했다라는 점에서는 높이 사줄만 하지만 당장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면은 다이렉트로 리타겟팅이 안 되니까 이제 성과가 많이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고 혹은 조금 더 나가면 아예 리타겟팅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얘네가 이제 사실 그 메타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광고로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 퍼션을 놓을 수가 없어서 앞에 고객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보호를 하되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개선하고 또 이제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방금 상민 마케터가 얘기했던 저 뭐 ECFW라던가 아니면 이제 내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더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앱까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 메타는 이미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뭐 캠페인 같은 거 지금 벌써 준비하고 있고 외부로 이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쿠키를 가졌을 때보다는 조금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쵸. 뭐 리타겟팅의 효율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광고를 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얘네 입장에서는 광고주들이 많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야 되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리타겟팅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라이브 했었던 내용들을 좀 제가 정리를 좀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디스커버리가 뭐고 그다음에 구글 리타겟팅의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근데 지금 시청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분들 중에서도 디스커버리를 계획하고 있다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그분에 맞게 어느 정도의 전략이나 꿀팁 같은 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러면은 디스커버리가 어떨 때 굉장히 좋은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한번 가볼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러면 디스커버리가 GDN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 했잖아요. 네, 아까 했죠. GDN은 이제 제휴사 지면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제 다양하게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자체로 한정되긴 하지만 유튜브 자체가 엄청나게 이용자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노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디스커버리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 정보를 획득함에 있어서 유튜브를 검색했을 경우가 많을 때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뭔가 전공 지식을 얻고 싶어요. 전공 지식을 얻고 싶으면은 뭐 위키트리에 검색을 하든 아니면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든 아니면 뭐 구글 내에서 검색을 하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뭔가 화장품을 쓴다든지 화장품 후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글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겠지만 동영상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올린 동영상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정보 획득에 있어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는 경우 이때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맨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고관여 상품들 고관여 상품들이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치면은 중고차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글로만 보고 이렇게 사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진짜 모든 다방면에서 많이 검색할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사고 싶은 어디에서 살지 대충 이렇게 정해놨다면 그렇죠. 그 업체에 대해서 정보를 얻거나 그 업체를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겠지만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할 것 같거든요. 많이 하죠. 그러면은 그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크게 전환을 가져갈 수 있는
매체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이게 그 뭐 방금 중고차를 예시로 들었지만 중고차가 이제 차종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차종 말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그 뭐 어디 땡땡 그 중고차 매장에는 뭐 그 허위 매물을 파는 사람들이 많다라던가 혹은 내가 거기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 있는 상품을 샀다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영상으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이제 그런 거 외에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이제 그 뭐 헤이딜러나 이런 데에서 워낙 맞아요. 그 이제 좋은 서비스들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영상화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그런 상품들처럼 우리가 정보를 적게 가지고 왔을 때 무조건 손해를 본다라던가 내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할 수 있겠다라는 위험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아무래도 그 검색도 많을 거고 영상을 많이 찾아보시긴 하겠죠. 그 고관련 상품들이라든지 뭔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근데 영상을 통해서 많이 노출시켰을 때 이득이 되는 거지만 우리는 영상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영상을 쓰진 않아도 되는 거지. 영상을 통해서 어쨌든 이걸 위에 똑같이 얘기하는 건데 영상을 통해서 정보 획득을 많이 해야만 되는 거. 그렇죠. 이럴 때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시각화에 되게 강점이 있는 것들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로만 접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사실 게임 같은 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광고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광고도 주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거. 결국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미지를 많이 각인시켜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런 상품이나 혹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는 건 굉장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가 필요한 혹은 시각화에 굉장히 강점을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유튜브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를 활용하시면 좀 좋다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쇼츠를 보다 보면 이제 게임 영상들이 게임 그렇죠. 광고 그렇죠. 영상들이 광고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그 인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 게임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뭐 어떤 그래픽 효과가 나고 사운드가 나고 이런 것들이 그 뭐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시겠지만 게이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자극적인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똑같아요. 뭐 발랐을 때 내 피부톤이 어떤 피부톤인데 뭐 바르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직접 가서 해보면 더 좋겠지만 가기 전에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들이 내가 원하는 그 화장품 발라봤다. 저 사람은 뭐 살색 톤이 어떤데 약간 나는 이런 색깔이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까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시각화 같은 거에 좀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 그쵸. 고관여 상품들 물론 당연히 포함해서 이제 좀 유튜브 그리고 디스커버리 광고에 좀 적합하지 않나. 여행도 괜찮고. 여행 되게 좋죠. 그렇죠. 네. 여행도 되게 실제로 많이 하고. 그렇죠. 실제로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뭐 다낭, 발리, 뭐 이번에 다 여름 휴가들 많이 갔다 오셨을 거고 이제 당장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초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네. 지금 그 여행사에서 광고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필리핀 가세요, 뭐 이런 광고들 맞아. 배너 형태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맞아.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놨고 맞아요. 그 가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그 디스커버리 광고 하면 되게 좋죠. 아무래도 저 영상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되는데 그 여행 광고에 좀 부과되는 건데 유심 광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여행하는 인플루언서 바로 옆에 맞아. 땡땡땡 톡이나던가 맞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파생돼 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품 자체가 예를 들면 바로 게임 회사나 바로 화장품이다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것과 같이 파생돼서 쓸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도 진행하면은 그러니까 뭐 특정 컨텐츠를 만드시는 채널에다가 게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뭐 그런 상품들 카테고리에 걸어놓는 것도 굉장히 좋다. 원키쌤님이 인사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유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유심을 딱 가져와가지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심이 아까 제기한 여행에 대한 광고 상품은 아니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건 그냥 물리적인 이런 칩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여행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많이 노출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타겟팅이란 걸 알고 있지만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번 해보자면 구글은 GDN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구글 자체에서 검색한 결과를 기반으로 리타겟팅이 가능해요. 네, 가능하죠. 검색 결과 기반 리타겟팅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심 자체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베트남 다낭 여행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 같은 걸 봤을 때 광고로 이제 유심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뜬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광고 자체는 검색 결과 기반의 리타이팅을 굉장히 많이 활용한 광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살짝 뭐라 해야 될까? 공생관계라고 할까? 그렇죠. 여행과 유심이 있으면 다른 업종도 아마 비슷한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많을 거예요 아마. 뭐 그 솥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프라이팬이나 이런 거를 산다고 봤을 때 옆에 뭐 예를 들면 음식 같은 거가 이제 그 그쵸. 리타게팅 될 수도 있고, 또 뭐 나는 이제 냄비를 살라 그랬는데 옆에 뭐 칼이라던가 이제 다른 주방 도구가 같이 이제 리타게팅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사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연관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긴 맞아. 하거든요. 여행이랑 유심은 어떻게 보면은 가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그냥 미리미리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되게 그 연관성이 있는 상품들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그 연관성이 높은 제품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거 혹시 드셨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마케터의 역량이 좀 되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검색 결과 기반의 리타이팅이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검색 결과 기반 중에서도 몇몇 키워드들은 전환이 잘 나지 않은 키워드도 있을 거란 말이죠. 있죠. 그럼 요런 키워드를 제외 타겟팅을 좀 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요런 잠재 고객 설정이 있어서 마케터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계제지면을 선택하고 아까 그러면은 피맥스 캠페인 선택하고 타겟도 그냥 되게 풀고 이러면은 그냥 너네 마케터들은 뭐 하는 게 없지 않느냐. 굳이 니네가 안 하고 제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너한테 굳이 대행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대행비를 받을 만큼의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는 이제 요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되게 예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어쨌든 요런 설정에 있어서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역량이라는 거와 뭐 유심이나 뭐 여행을 연결시키는 거는 이제 마케터가 충분히 그 필드에 대한 이해라던가 그쵸. 혹은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여정을 충분히 꿰고 있는가라는 거의 역량이라 그러면, 이제 실제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많이 제외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노력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들을 쭉 다 풀어보고 우리가 몇 %를 기준으로 오프를 할 것인가 오늘 할 것인가, 이런 거는 그것도 물론 역량이지만 실제로 그거 하나하나 온오프를 하는 것도 그 마케터가 그 계정에 뭐 예를 들면 그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아예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피맥스 캠페인을 했을 때 300% 정도 이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마케터가 뭔가 추가적인 액션을 취했을 때 350, 400, 뭐 500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도 중요하고 또 그 계정에 대한 뭐 애정이나 노력도 좀 많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되게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광고 대행사 마케터이신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광고 대행사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예를 들면 운전면허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자격증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좋아. 그렇죠. 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그러면 괜찮아요. 똑똑하면 더 근데 좋아. 똑똑하면 더 좋아. 그렇지. 예를 들면 등산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좀 언어 스킬이 좀 잘 필요한가요? 이러면 필요 없어. 근데 있으면 더 좋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케터들이 뭔가 되게 다양하게 잘 아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검색 결과 기반 리타이팅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다르게 가져다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마케터가 어느 역량을 갖고 있는지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그 작은 대행사는 또 뭔가 예를 들면 관리나 이런 쪽에 엄청 강점이 있는 반면에, 큰 대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레퍼런스나 혹은 각 특정 필드에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뭐 저희 같은 경우야 뭐 다양한 이제 광고주들이 많아가지고 뭐 DB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EC는 어떻게 하는지, EC도 뭐 주방, 가전 뭐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레퍼런스나 이제 경험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우리 광고에 반영될 확률이 좀 높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초짜한테 맡기냐, 이제 뭐 예를 들면 중견 혹은 이제 좀 뭐 장인한테 맡기냐랑 다르듯이 이게 그 다양한 한 광고를 보고서도 마케터들끼리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광고 대행사가 좀 크면 이제 다양한 의견이 많이 오가고 레퍼런스가 많을수록 조금 더 내 광고에 좋은 것들이 반영될 확률이 높다. 또 안정적인 이제 뭐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운영 방법이라든지 혹은 그 회사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소재 제작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은 거죠. 조광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럴까? 그 영상이 너무 웃기더라고. 웃기죠. 그러니까 생각만 했는데 웃긴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분이 그냥 등산하면 되나요? 등산해야 되나요? 이러길래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면 좋아요. 네. 운전면허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돼요. 근데 있으면 좋아. 그치. 그거 뭐 똑똑해하거나 자격증이 필요하거나 그게 모든 마케터들이 그걸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 자격증 자체가 퍼포먼스를 가져다 주는 거랑 전혀 연관이 상관이 없는 없기도 거죠. 하고 그래서 그게 없어도 되긴 하지만 있으면 좋은 게 그 사람이 인사이트가 얼마나인지. 그렇죠. 그 솔직히 그 마케터의 인사이트라는 거는 정량화는 할 수 없잖아요. 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쵸. 경험이니까. 그래서 그건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좋은 마케터를 만나기 힘든 건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일단은 이제 오늘 유튜브 디스커버리 광고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이제 거의 대부분은 유튜브나 구글 광고 그리고 이제 뭐 GDN과 이제 디스커버리의 차이 이런 쪽에서 이제 크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 마지막엔 조금 다른 길로 이제 생긴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글 광고가 사실 국내에서는 네이버라는 아주 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구글이 조금 적게 취급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 효율이 나쁘지 않은 매체기는 하거든요. 이게 그 계속 추이가 그래요. 네이버나 이제 구글이 이제 전 모든 유저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이, 이제 사용 파이가 조금씩 구글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이버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워낙 그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게 같은 금액을 내고서 성과를 내는 게 조금 많이 어려운 경우들도 종종 그러니까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은 뭐 네이버를 꼭 고집하는 것보다는 뭐 유튜브나 이제 구글 쪽으로 집행을 먼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쵸.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얘기할 건 다 한 것 같고 업종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떨 때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좋은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다 모든 사람들이 디스커버리 광고 하면 좋겠지만 유독 디스커버리가 괜찮았죠. 핏이 잘 맞는 우리말로 그런 거에 있어서 이런 게 좀 많이 괜찮았다. 그래서 게임, 화장품, 여행, 뭐 아니면 주방 식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뭐 백종원 채널 옆에다가 이제 그런 거 붙여놓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쓰고 있는 저 사람이 만지고 있는 웍, 우리 지금 웍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면 사실상 사람들이 봤을 때 구매 욕구라든지 혹은 뭐 최소한 인지라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음식이라고 쳤으면은 백종원 레시피를 검색을 했을 때 주방 식기 브랜드에 대한 광고가 뜬다면 이제 굉장히 연관성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꼭 뭐 식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그 뭐 밀키트.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밀키트.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사실상 그 연결이 되게 자연스럽게도 되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모르는데 마케터 입장에서 고민 좀 많이 한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좋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구글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데 뭐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화면에 저희 개인 정보가 아니고 저희 그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는 선 안에서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안내 드리고 대행을 맡기신다 그러면 이제 뭐 저희 안의 레퍼런스나 인사이트를 충분히 활용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은 더 없어진 것 같으니까 질문이 일단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인사하고 다음에 한번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